내 총 자산의 5% 미만으로 모 아니면 도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배, 1000배 오를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딱 그것만 봐요.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그 두 개를 보고 최근 1년 수익을 봅니다.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해가지고 상승장에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하락장이라고 판단될 때는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거를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최근에 또 이렇게 원래 이제 퀀트 투자 전문이셨는데 네. 파이어족 전문으로 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3%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스타가 되셨는데 작가님 모시고 또 투자에 대한 팁 플러스 네. 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재테크 팁 그런 너무 부분들을 좋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한번 파이어 한번 하시면서 시작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바이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뭐 파이어 책을 쓴 이유는 사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고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긁어 모았는데 사실 뭐 나만 궁금하지는 않겠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책으로 펴낸 거죠.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 본인께서도 파이어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타 방송에서 보니까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네. 뭐 썸네일을 보니까 네. 60억 자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투자는 몇 년에 하셨고 그렇다면은 뭐 얼마의 원금으로 또 수익률이 얼마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60억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SBS에 나갔거든요. 머닝 와이드에. 아무래도 나가기 전에는 이제 뭔가 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뻥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이 60억이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위 그 문서를 좀 내놨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거고 또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퍼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고 사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월급을 드립다만이 모았죠, 사실. 지출을 안 하고서. 그거를 모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펀드 투자로 돌리기는 하는데 그게 한 복리 15% 언저리 정도 이제 될 거예요. 복리 15%. 네, 그 정도 될 것이고, 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경매 같은 것도 좀 했는데 그거는 그때 소액이긴 했는데 수익률은 되게 높았죠. 제가 투입한 금액 대비에는. 근데 어차피 몇 천만 원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코인 뭐 차익거래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수익률이 무한대죠. 왜냐면은 그 차익거래니까요, 그게.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것도 해서도 상당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사실. 네. 그래도 메인은 어차피 이제 퀀트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매하는 주기적으로 매매하는. 사실 그 퀀트 투자가 이제 제가 제일 오래 하긴 했어요. 한 16년 정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사람도 사실은 퀀트 투자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게이코라는 기업 하나에서 사실 엄청 챙겼어요. 이게 이 사람이 보면은. 네. 네. 게이코라고 하면 그 보험회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워렌 버핏 그걸로 많이 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이 벌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액수만 하면은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15년 정도 네. 투자를 투자는 하시고 15년 동안, 16년 동안 계속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거.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에 파이어하셨나요? 그렇죠. 작년 7월입니다. 네. 지금 한 1년 돼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네. 투자도 병행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한 15년 정도? 네. 그 정도 만에 이제 파이어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영상에서 그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두 가지로 될지는 사실 잘 이제 모르겠고요.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자신을 알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왜냐면은 사실 파이어족이 되는 거는 사실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그 남는 돈을 투자 잘하자.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지출을 정말 필요로 하고 이제 좋아하는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여행은 나 무조건 가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딴 사람은 여행 사실 굳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딴 데를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전자의 경우에는 여행이 현명한 소비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 그게 나와야지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고 이직도 있고 아니면 그걸 다 섞어서 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영업직이다. 내가 노력하면은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내 연봉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다 하면은 거기 남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는 건데 딱 봐가지고 이제 사무직이고 이제 소위 월 200만 원 받는데 20년 그 내 선배도 월 2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이제 그 회사는 사실 비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나 본업에서 출세해서 부장 되려 하는 거는 좀 멍청한 짓이죠 사실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2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는 분야는 20명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다 합쳐서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내에서도 뭐 퀀트, 가치 투자, 뭐 데이 트레이더, 뭐 그 차익 거래,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그 나한테 결이 맞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부모님은 그냥 공부에 임마로 끝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소위 그 상위 10%만 좋은 학교 가잖아요. 나머지 그렇죠. 90%는 뭐 잘 알아주지 않는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 좋아. 그러면은 내가 뭘 잘하고 내 재능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 네. 그때 리스크 관리 플러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일단 관심 있는 걸 작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고. 근데 그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빨리 손절을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몇 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뭔가 자기를 맞는 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해가지고 성과가 곧바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 그래 이거다 하면은 그때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은 거기 뭐 나는 어릴 때부터 장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치인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그거 제가 보기 다 개뻥이고 그냥 대충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길에 접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접목해가지고 기회를 잡았다면 물고 늘어져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신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위인전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은연중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정말 장군이었구나. 이 사람은 날 아니, 때부터 그러니까 아닐걸요? 과거 네네. 국제였구나.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해가지고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록펠러도 뭐 석유로 성공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 이제 본인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강력한 욕심은 있었지만 사실 그게 굳이 석유로 안 가도 됐었거든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은 딴 거에서 다 벌었어요, 사실. 근데 어쩌다 그때가 이제 시기가 19세기 뭐 중반이었고 우연히 그때 뭐 미국 그때 뭐 석유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석유왕이 되신 거죠, 사실은. 네, 저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성공에는 우연과 운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운이 아른아른 하면은 그걸 꽉 물고 잡아가지고 그쪽에 전력 투구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분들의 노력이고, 그 성공의 노하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기가 그렇죠.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사람이랑 전혀 안 맞는 길인데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3년, 5년, 10년 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사법고시도 한두 번 보고 실패하면 포기해야죠. 그럼 딴 거 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9번, 10번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요즘 뭐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예외잖아요. 딴 분들은 못하잖아요. 사실 99%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네. 그러면 퀀트 투자를 이렇게 하신 건지 나는 내 천성은 퀀트다라고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투자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예, 그죠. 투자는 제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피터 린치 책을 먼저 봤죠. 그래서 진짜, 투자가 이렇게 간단한 거야 하면서, 제가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몰 같은 데도 가보고, 시내 나가기도 해가지고, 어떤 자기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다 보고 했거든요.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제가 대학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관심사가 주식밖에 없었으니까, 주식 논문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그래, 좋아. 이 논문 몇 개 읽어보고, 너 비슷하게 써.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때 놀랐던 거죠. 아니, 교수들이 진짜 뭐 무슨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하면은 뭐 대충 얼마가 남고 이런 논문들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격에 빠졌죠. 이런 게 다 있어? 해서.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봤죠.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여기 다 써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한 거죠, 여기. 방법론이 워낙 명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진짜 뭐 PBR과 퍼가 낮은 기업에 뭐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바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복리 뭐 20% 넘는다 하면 해가지고 야 20%는 큰 돈이잖아. 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논문을 통해서 퀀트 투자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쵸. 실제로 해보니까 수익이 잘 났고 나랑 네. 맞았다. 지금도 기억 나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네.
요즘도 저보다도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진짜 소형주 퀀트만 수십억 돌리시는 분들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예. 약간 코스닥 종목 그런 종목들. 네, 맞아요. 예, 진짜 소형주로. 예. 시가총액 하위 10%, 20% 그런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위 듣보잡주라고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기업들을 이름을 보면은 한 정상적인 사람은 8, 90% 몰라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래서 이제 소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사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소형주 효과는 계속 유효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가치, 그러니까 그 PBR 퍼, 뭐 PCR, PSR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죠. 네. 그리고 물론 100% 콘트만 한 게 아니라 네. 뭐 경매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뭐 스타트업 투자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코인 그런 관련 거래도 하셨잖아요. 즉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좀 위험하고 사기처럼 보이는 네. 자, 그런 데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일단 뭐, 그 말은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알렉스 오라는 친구가 말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최연소 파이어예요. 지금 26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와. 15살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 벌써 20억이 넘었어요, 이 친구가. 네,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지금 이제 소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단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그쵸. 쓰레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물론 버핏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도 한 5년, 10년 전에 완전 진짜 완전 사기 비슷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기도 했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내 총 자산의 5% 미만으로 모 아니면 도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모보다는 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죠. 그럼 그 돈 날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짜증은 나겠지만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내 총 자산의 5%, 1억 중에서 500만 원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아무 생각도 없이 투자했던 그 500만 원, 그 소위 그 5%가 진짜 100배, 1000배 오를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나중에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이제 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처음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도가 아니고 뭐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 500만 원이 5억,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네, 근데 물론 몰빵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내 종자산을 몰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도가 됐어. 그럼 이제 그럼 다시 시작해야죠. 빵원으로. 네. 확실히 좀 제가 맞죠. 만나본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일단 위험을 좀, 감내를 하고 좀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부를 원래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사람은. 맞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세상에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넣어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메인은 이제 퀀트 투자시고, 자,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네. 복리 수익을 꾸준히 내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퀀트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하셔서 다양한 전략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그 채널에다가 그 계속해서 매월마다 올리시는 그런 그 동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최근에 수익이 좋았던 자산을 사고 최근에 수익이 안 좋았던 자산은 팔고 안전 자산으로 도망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네. 가장 간단한 전략이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딱 그것만 봐요.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그 두 개를 보고 최근 1년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올랐나 해가지고 그 많이 올라간 놈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의 경우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었죠. 미국 주식이 나머지 글로벌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미국 주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5월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자, 이제 1년 전을 바라보면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뭐 지금이 5월 30일이라고 치면은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30일 대비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1년 전 대비해 가지고요. 자, 그 경우에는 우리는 주식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채권, 안전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 경우에는 뭐 AGG라는 채권으로 넘어가는데 솔직히 뭐 AGG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AGG는 ETF명인가요? 네, AGG는 ETF명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애그리게이트 채권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뭐 사실 근데 채권 금리가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빠지고 네. 있다라고 하면 AGG에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사실 뭐, 그냥 AGG 싫다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동적자산 배분들은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해가지고, 상승장에만 이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하락장이라고 판단될 때는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밸런싱 하는 그 기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한 달에 네. 한 번이고 1년 전과 비교해서 네. 두 개 자산군 중에서 이제 뭐가 더 상승률이 좋았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이제 그 뭐 글로벌이 좋다라고 네. 한다면 그쪽을 아예 100%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죠. 네. 근데 이번 거 같은 특이한 경우, 즉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락장이다. 네. YOY 마이너스다. 그렇죠. YOY 마이너스다 하면은 하락장에는 그냥 주식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투자자들도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익은요 상승장에서 나는 거예요. 상승장은 한마디로 이게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 가느냐 오리막길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정말 초고수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분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 언덕 위로 이제 끼끼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만한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무너지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높은 언덕에는 도전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쉬고 간 다음에 상승장이 올 때만 하는 게 저는 사실 추천해 드립니다. 하락장 아무도 안 하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얘기대로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도 많고. 왜 할까요? 그다음에 네? 왜 할까요? 돈 벌라고. 아무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물론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하락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네. 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뭐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하락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펀드 전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과 하락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만났을 때 네. 여기에서 또 꾸리는 만한 포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뭘 먼저 할까요? 인플레이션 할까요? 하락장 먼저 할까요? 두 개가 이제 뭔가 같이 네. 있는 상황에서 할 만한 그런 그럼 거. 이제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과 채권 둘 다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아. 요번에 그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맞아요. 주식이 떨어지면은 채권이 그거를 좀 방어해 주는 게 보통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넘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거는 채권 가격을 많이 때려 누르는데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식 채권 둘 다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사실 이것도 뭐 당연한 건데 뭐 금과 원자재 또는 뭐 물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잘 나갑니다. 심지어 그 물건에는 뭐 예술품이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저기 뭐 우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예, 근데 사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물건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바로 그 추세 추정 전략들이 보통 하락장에서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겁니다. 추세 추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적 자산 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추세 추정은 최근 한 달, 석 달 또는 1년 동안에 요 자산이 올랐나 하면은 오르면은 매수를 하고 내렸다 하면은 공매도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게 추세 추정 전략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른 거는 원자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원자재 뭐 DBC를 이제 매수를 하고 요즘에 크게 많이 떨어진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공매도 하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추세 추정 전략이고요. 좀 놀랐던 게, 최근에 폴 튜더 존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그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 중에 한 명이고, 1970년대부터 계속 투자를 하신 분이죠.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50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 폴, 우리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요즘 진짜 너무 어렵다고. 이 매크로 환경에서는 뭐 되는 게 없다. 특히 주식과 채권 둘 다 쥐약인데, 그래도 네가 나한테 총을 들이대고서, 뭐 할 거야, 임마? 라고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금 원자재,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추세 추정이라는 걸 추정하겠다. 추세 추정은 뭐 향후 5년, 10년 동안에는 꽤 잘 먹힐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정말 급상승, 급하락장들이 계속 쭉 나온다는 건데 추세 추정은 보통 이제 이런 급상승, 급하락장들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딱 된 상황에서는 그쵸, 네. 그 전략이 유효한 거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채권이랑 주식 이런 거 안 좋고 원자재가 좋으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뭐 개인이 공매도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인버스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SH 같은 그 ETF가 S&P 500 인버스 상품이니까요. 네. 네. 나스닥도 분명히 인버스가 뭐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찾아봐야 되고. 그거.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냥 1배짜리가 아니라 2배, 3배짜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추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 배 하죠, 한 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4월 22일 날 제가 거의 다 팔고 나왔는데 5월, 10월에만 투자를 하고 11월, 4월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배당금을 제하면은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중간 선거를 했는 더 안 좋아요. 예. 커스피의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후에 한 그 2년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 뭐 인플레 하락장에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추세 네. 추종 전략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약간 또 이 계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증시에서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세린 메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5월엔 주식을 팔아라.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했다라는 네. 그런 사실에 기인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부진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 5월, 10월에 주식 수익이 안 좋은 거는 그 한국은 특출나게 안 좋고요. 딴 나라들도 다 안 좋습니다. 보면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고요. 네. 그게 한 1960년대부터 두드러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50년 넘어요, 그게 사실. 예. 오히려 그 전에는 그 차이가 크게 안 났는데 60년대부터 되게 두드러지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18년 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저도 맨날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1월,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11월,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보니까 5월, 10월은 역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식을 아예 안 하거나 엄청 줄였죠. 네. 그래서 요번에도 4월 22일 날 제가 거의 다 팔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11월, 4월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구간이 3월 15일부터 4월 22일이에요. 보통 4월 마지막 주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4월 마지막 주부터 떨어지고 그것도 제가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마지막 주를 냅두고 그 전 금요일에 팔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 3월 한 중순부터 4월 한 중순까지 그때는 네. 왜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때 한국이 특출나게 좋은 이유는 그때 보통 배당금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통 한국은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배당금을 받거든요. 그럼 그 돈을 이제 재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그때 통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유의미한 점은 그게 매년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확률상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면 올해 그게 안 먹혔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70%짜리 전략이 있다 하는데 야 근데 올해 안 됐잖아 임마 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확률이 70%라는 거는 3번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참고로 요 11월 4월 전략은 승률이 70%가 안 됩니다.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5월 10월 투자를 해서 커스피에서 돈 벌 확률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빵프로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78대 63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78대. 네, 11월 4월 수익량 확률 78%, 5월 10월 63% 그렇게. 63% 수익날 확률이 63%다? 네, 그죠. 네. 그래도 수익날 확률이 높긴 높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되게 묘하게 그 미국의 사건 사고가 주로 9월 10월에 많이 터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5월 10월에만 투자를 하고 11월 4월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배당금을 제하면은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네.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씩 벌다가 왕창 깨지고 이제 또 벌다가 왕창 해가지고 만 불로 시작해서 만 불로 이제. 이거 상당히 좀.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심각하네요 이런 거. 네, 심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5월 10월에 맨날 깨졌고 숫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때를 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포지션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동적 자산 배분도 제가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모든 그 전략들이 현금으로 가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모멘텀이 안 좋잖아요.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걔네들도 빨리 가세요. 안녕.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크죠. 네. 그러면은 사실 한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 네. 그 정도만 투자하는 게 그런 365일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네, 그 커스피 같은 경우도 그쵸 그냥 5월 10월을 빼는 게 훨씬 나았고요. 커스피는 더 재밌어요. 이제 95년에 우리가 1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월 10월에 열심히 투자를 했다 하면은 지금 그동안 34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27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특히 한국은 5월, 10월 수익률이 투출하기 안 좋아요. 예.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네. 5월, 10월만 빼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한 연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1980년부터 한번 계산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11월, 4월만 투자하는 게 수익이 한 1% 정도 더 높았는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6개월의 교도를 예금으로 어디다 맡길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채권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엑스트라 수익까지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꽤 나죠, 그게 또. 그럼 그게 이제 리스크는 훨씬 적고요. 왜냐면 이제 1년 내내 투자하는 거 1년 동안 이제 주식 리스크에 있는 건데 11월, 4월 하면 6개월 리스크만 이제 받으면 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아직 5월이고 네. 11월까지 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약간 그런 제절성을 믿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쉴 필요도 있겠네요. 사실 하나 전에 빠졌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아마 그 후에 또 그 4월 22일부터 또 신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확률적으로는, 예, 그쵸.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높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는 거기도 원래 5월, 10월이 안 좋은데 중간 선거를 하는 해는 더 안 좋아요. 예. 그게 아마 켄 피셔가 사실 그 말을 주로 하고 다녔거든요. 전 켄 피셔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왜 이제 어디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적중률이 보통 30에서 40% 정도인데, 근데 이제 켄 피셔는 67% 정도 나와요. 그래도 그 사람 상당히 높아요. 3분의 2니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예, 그 책에 보면 몇 개 노하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구간 피하기 뭐 이런 거. 어차피 걔를 다 틀렸으니까. 네, 그런 거 나와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좀 보는 그게 그죠. 맞을 수 네. 있다. 어쨌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 사이클 이론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양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대통령 사이클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켄 피셔는 되게 좀 시니컬한 사람이라서 이 폴리틱이라는 말이 이제 폴리가 많다라는 거고 틱이라는 게 이제 흡혈귀, 그러니까 피 빼먹는 벌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치인들은 우리의 피를 빼먹는 벌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왕틱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다 이거거든요. 걔는 어차피 사기꾼이다.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얘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튈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이클 1년차, 2년차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지금 2년 차이고 2년 차에는 중간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공화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남을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고. 근데 그리고 반대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90% 이상 확률이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년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예. 그렇죠. 올해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론에 따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켄 피셔 말로는 보통은 대통령이 집권한 그 정당이 이제 의원 수를 잃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레임덕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 당이 이제 의회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바이든이 안 좋다면은 공화당이 결국 뭐 상원과 하원을 잡는다라고 치면은 바이든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소위 레임덕 죽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죠. 아무도 못한다면서. 여러분들 좀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잘 버티시면은. 그래서 켄 피셔가 심지어 지난번에 그 한국 경제에 나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여러분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 4분기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83%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켄 피셔 한국 경제 찾아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딱 하나 그 이유를 가지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역사적인 그런 패턴이 있었고 또 이유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주식 시장에 약간 바닥을 가늠하는 뭐 콘텐츠 개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 한국 시장 같은 거 PBR가 괜찮은 지표이고요. 사실 코스피의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후에 한 2년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이 1위인데 조금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이 제가 알기로 1.05가 뭐 이런데 근데 최근에 좀 고 PBR 주식들이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의 1.05는 옛날에 1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VIX라고 저기 이제 윅스 그 변동성 지표가 있죠. 미국 거요. 네. 그게 40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패닉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락장이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도 맨날 30, 35 정도까지 같이 40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40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와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완전 패닉. 근데 그러면 그 완전 패닉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패닉 때 들어가면은 그 패닉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윅스가 40에서 80간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소위 진짜 그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칼날이 저 밑에 꽂히니까 이제 그때 주워 담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하게 한국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팔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사주냐? 개인이 지금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하락장이 그렇게 심한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최고점 대비 한 24%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더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40%, 50% 떨어진다 하면은 그 개인들도 결국 투매에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거 전부 다 받다가 나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안 돼 하고 파는데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HTS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는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약간 신용 물량이 뭐 털렸다든지 약간 자꾸 내려간다든지. 그거는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네. 그거는 저는 유의미한 전략을 못 만들겠다고요. 네. 그 신용 물량 그거는. 네. 장기적으로 약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그게 신용 물량이.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지표를 참고로 하셔서 절대적인 지표는 없으니까 맞아요. 투자 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100%라는 건 절대 어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초중급 투자자들은 뭔가 확신 있는 거를 바라거든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50%의 확률을 53%, 55% 미세하게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55%짜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돈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 유식한 말로 그거 있잖아요. 큰 숫자의 뭐 법칙 그거 있잖아요. 그거죠. 네. 네. 근데 그 말은 뭐냐? 승률이 55%면은 저희도 아무리 초고수라도 10번 투자하면은 20번 틀려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최근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채널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은 필연적으로 방안의 길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제가 아마 좀 너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물론 우량주를 하면 필연적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은, 소위 뭐 우량주면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고, 일단 그거는 종목 차원에서는 무조건 개뻥입니다. 30년 전에 그 초우량주 한전이 지금 30년 동안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때 삼성전자 1위가 아니었습니다. 한전이 1등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아시아나를 뭐 10년 보유해서 마이너스 70%, 뭐 버스트로 뭐 얼마 보유했으면 이런 짤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사람들은 오케이 종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옛날에 내가 노키아를 샀는데 뭐 그게 마이너스 90%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주가 지수 자체는 무조건 우상향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잘 나간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손실이 90%예요. 그 대공황 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다우존스가 300 얼마에서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미국은 그게 선방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 나라가 마이너스 90% 얻어맞았는데 그게 선방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레이드 할리오가 이제 요번에 새로운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1900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갔는데 그때 그 10개 그 가장 큰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심지어 그 10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국가는 최근 5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했다. 그때 왜 그 산업혁명이고 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고 그때 되게 좋았어요. 19세기 말에 경제가. 오케이. 그래서 10개 분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은 한 30개 시장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러시아 시장은 소비에트 돼가지고 끝나버렸고 그쵸. 중국 시장도 공산당이 와서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독일과 일본도 패전을 하면서 거기 주식이 전부 휴식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이제 믿고 안심하는 소위 이제 그 좋은 주식에 돈 묻어주고 30년 잠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좀 그때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 약간 좀 그런 과도기 시대 뭐 보니까 전쟁도 2번이나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이제 쓴 책을 보면은 지금이 또 그런 비슷한 과도기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론자였나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비관론자였나요? 비관론자이긴 한데 사실 설득력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그게 또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7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곳에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골치 아픈 시대가 온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예. 두 나라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에는 이거 딱 절대적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없다. 없어요. 네. 네. 절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러나 그냥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P 500이 다 묻어두고 잠 자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되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20년, 30년 소위 존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거의 안 나거나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1989년 일본, 그리고 2000년 나스닥, 예를 들면 2007년 중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사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는 또 버블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런 네. 것들을 잘 보시면서 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그 레이 달리오 시나리오처럼 간다, 주식시장이 정말 장기적으로 암울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디 투자해야 돼요? 그때 결국은 자산 배분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냥 근본적으로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 레이 달리오가 그 그리는 별로 그렇게 암울한 시나리오가 온다라고 하면은, 내 모든 자산을 한 나라에 묶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부동산도 한국에 있고, 내 주식도 한국 은행과 증거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내 금도 이제 뭐 한국 금고에 들어있고 이러면 확실히 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부자들이 해외 앞다퉈서 다 부동산을 사놓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을 살았는데 거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신도시 건물의 90%가 중국인이 사갔습니다. 네. 걔를 왜 샀었어요? 네. 진짜 중국은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저기 다 사네요, 진짜. 그렇죠. 네. 뭐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뭐 뉴질랜드, 뭐 토론토, 밴쿠버, 뭐 심지어 뭐 제주도, 서울 이런 데까지도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진짜. 그게 사실 걔네들은 알거든요.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내 돈을 한꺼번에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 네.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데도 뭐 전쟁 상태나 이럴 때는 압수, 몰수, 뭐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이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사실. 네. 사실 뭐 전쟁이 나면은 네,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맞습니다. 이런 분 어느 정도 걸러서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래 되게 낙관론자인데 또 이런 말을 원래 하게 되네요. 근데 어떻게 예. 질문이 제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네. 제가 봤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네네.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딱 맞아요. 보고 나서 네.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을라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려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자산의 일부를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갖다 놓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확실히 지금 글로벌 투자 시대다 보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계좌 열어서 네. 뭐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미국, 호주가 각각 부동산을 한 개씩 갖고 계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봤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핵심은 이제 분산 투자다. 네, 한 맞아요. 나라에 너무 집중돼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 그쵸.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집중 투자라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100번 맞고 101번째 투자가 루나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사실. 맞아요. 네. 100번 수익을 봤어도.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실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논란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네, 네, 그러나 맞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바로 이런 이유로. 네. 주식시장에 100%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네. 100% 어디다 투자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모든 기업이 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삼성전자도 IMF 때 마이너스 90% 찍은 적이 있어요. 네. 40몇만 원짜리가 35,000원이 됐대요, 그때.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아무튼 겁을 들인 건 아니고 네. 분산 투자의 중요성. 여기서 이거 어디 있지, 지금? 네,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훨씬 이상하네, 저. 네,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낙관론자인데? 같습니다. 네네. 네.